압도적으로 김정은이 들어온 후에 미사일과 핵실험을 많이 했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그럽니다. 인도나 파키스탄도 사실상 핵을 개발해서 핵국가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안 된다고 막 떠들더니만 결국 나중에 다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그거는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NPT라는 게 있습니다. 핵 비확산 조약인데 60년 시점에서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원자력 기술을 줬어요. 원자력 기술과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같은 기술이에요. 우라늄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우라늄 235와 238이 있습니다. 제일 무거운 물질이에요. 238이. 그런데 자연 상태는 235와 238이 섞여 있는데 235, 즉 홀수로 된 무거운 물질은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타거나 폭발하기 쉬워요. 235는 자연 상태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알게 돼서 235를 많이 모으면 이게 타거나 폭발하겠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연 상태에는 235와 238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235를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으는 기술을 우리는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방법은 농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미국은 1945년에 일본의 핵무기를 쓸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국이 일본이 이게 아시아 인종이니까 진짜 막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라늄 폭탄을 한번 써보고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 폭탄을 써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라늄은 그렇게 만들었죠. 플루토늄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플루토늄이라는 거는 자연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원소 번호 239. 즉 우라늄을 태웠을 때 연료에 넣고 그 찌꺼기에서 재에서 플루토늄을 뽑을 수 있어요. 플루토늄도 원소 번호가 239이기 때문에 무겁고 불안정하죠. 우라늄 235나 마찬가지로 타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235를 많이 모으거나 그것을 우리는 농축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라늄을 태운 재에서 플루토늄 239를 뽑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제철이라고 합니다. 농축과 제철이는 원자력의 sensitive technology라고 그래요. 민감 기술. 우리 한국은 농축이나 제철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가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해도 농축 제철이 강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1993년에 소련에서 수입한 5메가와트짜리 작은 원자로가 영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원자로에서 5메가와트짜리 너무 작기 때문에 전기도 못 만들어요. 전기도 못 만들지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실험을 해서 우라늄 연료를 넣어서 태워서 나온 그 사용한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조금 뽑았어요. 플루토늄을 뽑아보는 건 과학 실험이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북한은 신고를 했습니다. IAEA에. IAEA의 감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요, 플루토늄을 조금 뽑아봤는데요. 그랬더니 IAEA 사찰관들이 와서 보고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IAEA 사찰관들은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이 누가 여기 조금 오늘 이거 수업 끝나고 여기 조금 가지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죠. 그럼 20년 후에 IAEA 사찰관이 이 방에 와서 여기 20년 전에 플루토늄 있었네? 하고 나와요. 원자 물질, 핵물질이라는 건 그렇게 독특한 거예요. 사찰관들이 조금이 아닌데요. 많이 뽑은 것 같은데 우리 특별 사찰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린 특별사찰 같은 거 안 받는다. 다 나가라. 우린 NPT도 탈퇴하겠다. 그것이 1993년 북한 핵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북한하고 막 협상을 해서 그때는 북한이 아직 핵무기는 안 만들었죠. 그러지 말고 NPT에 남아있고 IAEA 사찰도 받아라. 그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2개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네 그런 짓 하지 마. 위험하잖아. 우리 못 믿거든, 너네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무슨 보상을 줘야죠. 보상도 안 주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네바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이 2002년에 보니까 플루토늄을 사용한 원자력뿐 아니고 핵 개발뿐 아니고 우라늄 농축을 사용한 핵 개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이. 너네 우라늄 농축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북한이 우리는 농축 아니라 농축보다 더한 것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또 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또 다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육자회담이라는 걸 했어요. 육자회담이라는 걸 해서 2005년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핵을 핵을 다 포기하겠다. 핵 능력을. 그러면은 나머지 5나라는 북한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가 바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깨졌죠. 북한이 2005년에 그 합의를 하고 2006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는 다른 것이 인도나 파키스탄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가입했는데 저 3나라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들도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저 3나라는 다. 그러니까 저 3나라가 핵무기를 만든 건 잘한 짓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위반한 건 아니죠. NPT에 가입을 하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원자력 기술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핵무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핵무기 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정이 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북한이 영변에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가 있는 것은 소련에서 그걸 사온 것이고 소련이 팔은 것은 북한이 NPT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팔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 이스라엘이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북한이 만드는 건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 가졌는데 어떡하냐 그냥 놔두자 이렇게 되면은 NPT가 깨지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다 핵무기를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계산으로는 한 5년 이내에 한 30개국 정도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거래요. 지금 핵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나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악몽이죠. 세계 평화를 걱정해서 악몽이기도 하지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독점이 깨지잖아요. 핵무기 독점이 깨지면요. 핵무기는 상징적인 의미의 파워이기 때문에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무기가 몇 개 없더라도 핵무기가 있으면 무시할 수 없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미국은 그런 거를 용인할 수 없죠.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는 그냥 한반도의 상황, 동북아의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의 핵 비확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그냥 인도, 파키스탄처럼 그냥 있는 걸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 말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고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8번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날 북한은 유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 제재가 지금 다 이행되고 있다면요, 북한이 지금 버틸 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석유도 뭐 절반을 줄여야 되죠. 그 다음에 북한은 항공유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지금쯤은. 그럼 북한 비행기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지 않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항공유는 북한에 아무도 안 주게 돼 있는데 북한이 도대체 항공유가 어디서 나냐고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내는 나라죠. 근데 북한 비행기 아직도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누군가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제재 위반, 뭐 북한에 석유 주고 항공유 주는 거, 그것까지 지금 억지로 이행하게 막 밀어붙이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만 가지고도 석유는 그냥 생존할 수 있는 정도를 받는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 북한 수출의 90%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수출도 얼마 안 하는 나라예요. 1년에 한 30억 불? 이 정도 수출하는데 우리가 6천억 불 수출하니까 우리의 200분의 1밖에 수출을 못 하는데 30억 불의 90%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합작 투자 못 하게 돼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 하에서는 북한이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존할 수 있으면은 제재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제재 하에서는 생존은 돼도 발전은 안 된다. 근데 북한 주민들도 생존만에 만족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통치를 하려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론 생각할 때 발전하고 싶으면 핵무기 포기하면 되겠네? 그건 맞긴 맞는데 그렇게 또 간단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한다든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건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갖고 있고 더 이상 생산하는 건 우리가 포기하겠다. 대신에 제재 풀어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왜 안 통하는 얘기인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북한이 사실상의 핵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NPT가 깨져요. 그래서 안 통하고 또 하나의 안 통하는 이유는 비핵화라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만약 핵무기가 금덩어리라면 내가 금덩어리가 1톤이 있는데 내가 금덩어리가 1000kg이 있는데 800kg만 신고하고 200kg은 어디다 묻어놓자. 숨겨놓자. 그건 통해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북한 땅이 얼마나 넓은데 200kg 금 숨겨놓은 걸 어떻게 찾아요? 그죠? 그건 통해요. 핵물질은 그렇게 안 통해요. 영변에 들어가서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로, 북한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로밖에 없거든요.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로 사찰관이 들어가면 여태까지 여기서 플루토늄 얼만큼 만들었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럼 북한이 우리 플루토늄 80kg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아닌데요? 한 120kg쯤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북한 핵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93년에. 핵물질이 금이 아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우라늄 농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라늄 농축 북한이 하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미국이? 농축 공장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물론 미국은 첩보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하려면 우라늄 우리 농축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보면 농축을 얼만큼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핵무기를 숨깁니까? 그러니까 비핵화가 과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고가 안 맞는지 금방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더러 처음부터 빨개 벗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고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 북한이 30년 개발한 핵을 어떻게 다 포기하냐? 조금 숨길 건 숨기고 그냥 앞으로 핵시설이나 좀 부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면 장기전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이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안보리 제재 해제해 주겠죠? 그 다음에 북핵 문제 해제가 안 돼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개발 지원은 지금 안 돼요. 인도적 지원만 되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개선을 위한 사무총장의 역할.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이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 한 번도 못 갔죠. 한 번 개성에 가게 돼 있는데 북한이 취소해 버렸죠. 그리고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유엔에서 그냥 합치면 돼요. 다른 나라들도 두 나라로 유엔에 들어갔는데 합쳐가지고 한 나라 된 나라들이 3번이나 있어요. 예멘도 있고 독일도 있고 탄자니아도 있고. 이제 유엔사 해체 문제가 나올 건데 유엔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유엔의 유일한 집단안보 조치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평화협정이 되면 유엔사는 해체될 거예요.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정전협정만 있고 평화협정 없잖아요. 평화협정이 되면 유엔사는 해체될 것이고 그러나 평화협정이 된다고 유엔사가 해체된다고 미군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미군이 나가는 건 한미동맹에 의해서 있는 거지 이 유엔사 때문에 미국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군은 유엔사라는 모자를 하나 더 쓰고 있는 거지 유엔사로 인해서 미군이 있는 게 아니고 한미동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되면 유엔사는 해체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 질문 저희가 북한 인권 정보센터에 예. 가서 북한 인권 관련 문제는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인권 문제는요. 저는 요즘 어디 가면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의 민주주의가 되면 인권 문제가 많이 해결되죠. 근데 북한의 민주주의가 금방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죠. 특히 유엔이라든지 국제 무대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게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눠 생각하는데 자유권이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되면 해결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민주주의가 되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사회권이라는 건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이런 게 사회권이거든요. 사회권은 민주주의가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도 사회권은 보장이 잘 된 나라가 많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사회권이 되려면은 잘 보장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정부가. 근데 북한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확실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특히 주민들 중에 그런 취약계층들의 삶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거는 북한 인권 개선에 북한이 민주화가 되기 전에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